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한국 교육 현장의 중요한 변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입니다. 네,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좀 더 잘 보장하고 또 더 나은 학습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로 나온 구체적인 정책 계획인데요. 이 문서를 바탕으로 한번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단순히 뭐가 바뀌나 이걸 넘어서요. 이 방안이 도대체 왜 지금 나왔는지, 또 기존 시스템에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특히 학교 교육에 관심 있으신 당신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사실 교원의 지위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 예를 들면 교원 지휘법 같은 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이런 강화 방안이 필요하게 된 걸까요? 현장에서는 뭔가 계속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신호겠죠.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법적인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상해나 폭행 같은 명백한 범죄 행위는 물론이고요. 지속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 심지어는 교사의 어떤 전문 영역이죠. 교육 내용이나 평가 방식에 대한 부당한 간섭까지 그 유형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니까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을 펼치기 어려워지셨고, 이게 결국에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로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몇몇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에 좀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기존에는 주로 학교 단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려고 했었죠. 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문제의 한 축이었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장, 교감 선생님,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 여러 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좀 축소하거나 덮으려는 경향도 나타났었고요. 피해를 입은 교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즉각적인 보호나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불만이 계속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미 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를 학교 안에 있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소속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이관을 한 것이죠. 크게 벌써 시행이 됐군요. 네, 이 결정 배경에는 바로 그 학교 단위 대응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 좀 더 독립적이면서 전문적인 판단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또 예방,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교 자체 해결의 어려움.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네요.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의무적으로 연 1회 교육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교직원, 학생, 보호자 모두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좀 형식적인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활동 보호라는 이 개념 자체가 왜 중요하고 또 서로의 존중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 공동체 전체가 깊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여기서 특히 좀 주목해야 할 지점은요. 일부 보호자들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업 태도를 지적한다거나 교칙 준수를 요구하는 거. 바로 그 자체를 교권 침해나 또는 아동학대로 오해하고 부당한 민원을 반복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정당한 지도인데도요? 네. 심지어는 법적으로 교사가 할 의무가 없는 어떤 사적인 요구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건 명백히 교원지휘법 제19조가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기존 시스템 아래서는 이걸 효과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원을 보호하는 데 좀 어려움이 컸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마저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럼 그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신속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은 어떤 맥락인가요? 네.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안 조사를 할 때도 법률적, 심리적 전문성이 부족해서
조사 자체의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 3월부터 심의기구를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격상시킨 겁니다. 네네. 이 위원회에는 변호사나 경찰 같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그런 취지이고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그 피해 교원을 가해 학생 등으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조치가 좀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아, 분리 조치요? 네. 교원은 침해가 발생하면 즉시 분리를 요청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학교 관리자의 좀 소극적인 태도나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그 결과 피해 교원이 2차 피해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교단 복귀를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피해 교사 입장에서는 정말 기댈 곳이 없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심리 상담이나 법률 지원 같은 이런 통합적인 지원 체계도 부족했다고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뭐랄까, 비유하자면 종합병원에 가야 할 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 각 과를 막 찾아다니는 것처럼요. 피해 교원들은 심리 상담은 여기서 받고 법률 자문은 저기서 받고 치료비 지원은 또 다른 곳에서 알아봐야 했습니다. 아, 다 따로따로요? 네, 이런 지원들을 한 곳에서 좀 편리하게 신청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죠.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고요. 시도별로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운영되긴 했지만 센터마다 지원 내용이나 절차가 통일되지 않아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였던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그러니까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좀 어땠나요? 이것도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기존 법에도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 같은 걸 명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보호자가 이걸 거부했을 때 이걸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 강제성이 없었군요. 네, 과태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또 교원이 악성 민원이나 무고성 고소 고발 이런 걸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을 때 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교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적인 보호 장치가 아주 미흡했던 거죠.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기존의 제도들이 실제 현장에서 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었는가? 다행히 이번 강화 방안과 함께 개정된 교원지휘법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호자가 특별교육 같은 걸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또 문제점들을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좀 풀어보죠. 첫 번째 축은 역시 예방에 맞춰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 이 대상별로 눈높이에 맞는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강당에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교육부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든 동영상, 카드뉴스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또 토론이나 사례 분석 같은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권장합니다. 특히 보호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법적인 변화도 좀 눈에 띄는데요. 보호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 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걸 법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아, 의무로요? 네, 이건 단순히 그냥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련 사안 조서나 수사를 할 때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아, 교육감 의견 제출이 의무화된 거군요. 네, 교사의 교육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좀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죠. 또한 교원과 보호자 간의 어떤 바람직한 소통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오해를 줄이고 좀 더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두 번째 개선 방안은 이 대응 체계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군요. 말씀하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의 일원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사안심의를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완전히 넘겼습니다. 이게 이미 2024년 3월부터 시행 중인 변화인데요. 학교라는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좀 벗어나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회 구성에 변호사, 경찰, 상담 전문가 같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고요. 필요하다면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사안을 좀 효율적으로 다루고 또 사안 발생 보고 후에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전은 피해 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즉각적인 보호 조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전에는 이 부분이 좀 미흡해서 2차 피해가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피해 교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확인해서요.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와 즉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피해 교원은 최대 5일 범위 내에서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5일 특별 휴가요. 네, 더 나아가서 심리 상담이나 치료비 같은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나 교육지원청 같은 관할청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가해자 측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와, 비용을 먼저 내주고 나중에 받는 거군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피해 교원이 당장 비용 걱정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할청이 먼저 책임을 지고 나중에 원인 제공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피해 교원은 특별휴가, 공무상 병가,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학교장이나 관할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비용 선지원과 구상권 행사. 야, 이건 정말 실질적인 변화네요. 교사들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고 회복에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지원들을 이제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내용이군요. 1395라는 번호가 눈에 딱 띕니다. 맞습니다. 이전에는 지원 창구가 막 분산되어 있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활동보호 직통번호 1395를 신설해서 운영합니다. 이 번호 하나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접수부터 시작해서 심리 및 법률 상담 안내, 관련 기관 연계까지 그야말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다 해결되게요? 네, 전화 한 통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함께 기존의 시도별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기능도 강화됩니다. 단순 상담을 넘어서 피해 교원의 상태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요. 각 교육청에 배치된 교권 전담 변호사나 교원 법률 지원단 등을 통해서 소송 비용 지원을 포함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법 제도적인 보호 강화입니다. 침해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또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 사업을 확대한다. 이게 주요 내용이군요. 네,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 대해서 기존에는 없었던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조치를 새롭게 부과할 수 있게 됐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조치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과태료 300만 원이요? 네, 또한 교원들을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합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민형사 소송 비용 지원은 물론이고요.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지원, 상해나 심리치료 비용 지원, 또 재산상 피해 복구 비용 지원, 심지어는 신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경호 서비스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교원, 학생,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을 포함한 보호자까지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좋은 변화들이 이제 현장에 잘 정착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의 추진 일정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개정된 법령들이 2024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이 새로운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2025년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새롭게 운영되는 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좀 면밀히 점검하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1395 교육활동 보호 직통 번호와 각 시도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서 피해 교원들이 언제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한 해 동안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제도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네, 올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여러 측면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문제를 학교 단위가 아니라 전문화된 지역 단위, 즉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루고 피해 교원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즉시 분리나 비용 선지원 같은 걸 강화하고 1395라는 원스톱 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또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 같은 걸 강화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이 모든 것의 지향점은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이거겠죠.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분명 제도적, 법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학교 현장의 오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발걸음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가 과연 학교 공동체 내의 어떤 근본적인 문화, 즉 진정한 상호 존중의 문화를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글쎄요, 법과 제도는 어쩌면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이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교육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권리와 책임의 균형, 그리고 상호 존중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더 큰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법과 제도를 넘어선 문화의 변화라.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들이 실제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또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사이에 진정한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뿌리내리게 하려면 우리 각자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